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과 다르게 가자.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분위기 메이커, 협상의 귀재, 엄청나게 꼼꼼하고 세심한 직원, 마케팅팀에 떠오르는 기대주, 영업 왕, 이렇게 딱 떠올라야 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 대저택 라디오에서는 정말 독특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중간쯤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중간을 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혹은 사회학자인 찰스 핸디의 저서죠. 코끼리와 벼룩이란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자유를 사랑합니다. 뭔가 보장되거나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새롭고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도전을 하는 이유, 이거 다 자유 때문이거든요. 저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던 4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퇴사를 하고 런던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이들의 잠재력은 하늘을 치솟았지만 그 능력과는 별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자금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깝지만 회사를 대기업에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어느 대기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회사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들 4명을 고용하길 원합니다. 모든 조건은 다 맞추어 드릴 거고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만든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까지 전부 지급하겠습니다. 이 4명은 이 제안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4명의 젊은이는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요. 행복이라는 저울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무게를 달아보면 그 무엇하고 무게를 비유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늘 이 자유라는 녀석이 언제나 이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앞으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세계가 모습을 드러낼 거고요. 그리고 각 개인들은 바로 이 자유의 대가죠. 선택과 리스크를 정말 자주 매번 마주쳐야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상하고 점잖은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포트폴리오 인생을 시작하는 벼룩들의 시대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누구보다 성공을 바라고 그렇게 성공하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정말 깊고도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땠나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회사는 어땠죠? 안정된 수입, 편리한 납세 절차, 회사 내 직급, 재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신용도.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지, 뭘 하고 있을지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자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소위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을 기준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전일제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인구 비율이 국민의 절반 이하인 40%대로 떨어졌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저자는 작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몸담은 대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야생이라고 불렀던 그곳으로 나가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네, 그렇게 조직에 몸담은 코끼리의 삶에서 벼룩의 삶으로 포트폴리오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벼룩은 뭐고 포트폴리오는 뭐냐? 그야말로 자기만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히 내 정체성인데 그걸 누군가 흔들어 버리는 걸 거부하고 내 삶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원하는 형태의 삶을 사는, 그야말로 몸집이 가벼운 벼룩인 겁니다. 은퇴라는 개념도 없죠. 그저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재편성하는 과정만이 존재하는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언젠가는 결국 벼룩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빠르면 40대 중후반, 정년이 보장되고 그때까지 본인이 계속 회사를 다닌다면 60세가 조금 넘어서 타의에 의해 벼룩의 삶으로 던져지잖아요. 스스로 벼룩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준비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재조정하고 한 사람이랑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강제로 벼룩의 삶으로 내던져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으로 다를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동안 우리는 과거에 코끼리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자는 이런 기업을 아폴로형 회사라고 불러요. 고대 올림포스 그리스 신들의 비유에서 변해가는 회사의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아폴로는 논리와 질서를 상징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꽃다발과 함께 훌륭한 세레모니를 막 해주면서 어깨를 확 높여주는 이런 기존의 아폴로형 회사들은 합격자들로 하여금 그래,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며 자신감 게이지를 최고치로 올려줬다가 업무에 딱 한 발 내딛는 순간 찬물을 확 끼얹는 문화로도 유명하고요. 네, 우리가 여전히 너무 좋지 라고 생각하는 대기업, 공기업이죠. 최근 몇 년간의 분위기는 공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의 선호 경향이 더 뚜렷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두 곳 모두 가지런한 수직과 수평 라인에 놓인 네모난 상자 속 조직표를 지니고 있어요. 이때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매뉴얼대로 잘 해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관료적 업무의 일반적인 형태죠. 여기서 모든 조각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기차 시간표 같은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규정된 노선, 규정된 시간을 지키고 급작스러운 변화나 기관사의 재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구성원들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회사는 평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몇십 년에 걸쳐 직원들의 안위를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복종합니다. 저자는 영국판 아폴로형 코끼리 조직에서 혼자 창조적이고 자유를 구가하는 디오니소스를 자처하면서 입사 6개월 차에 기존과 다른 훨씬 더 효율적인 새로운 유통 구조를 제안했다고 해요. 이 제안에 대해 당시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핸디, 자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됐나? 6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영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나? 50년인가요? 정확히 55년이지. 자네의 6개월 경험으로 55년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서 하라는 일이나 마저 해. 네, 뭐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죠. 다만 입사 6개월 차 신입 직원이 팀장에게 회사의 유통구조 개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폴로형 코끼리 조직도 조금은 진화를 해 나아갑니다. 조직표는 상자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모양에서 중심축과 그 밑에 점들을 연결시키는 뭔가 항공사 잡지에서 볼 법한 항공망 모양으로 바뀌어 가고요. 회사의 언어도 기존 명령어에서 점차 계약과 협상의 언어로 바뀌어 갑니다. 회사는 구성원들을 부품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아를 가진 개인들의 공동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요. 드디어 인재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이제 순식간에 막 일어납니다. 바로 어제까지 경쟁 업체였던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같은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하면서 해고를 당한 직원들도 훨씬 많아지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누군가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시기에 벼룩의 삶으로 내몰립니다. 회사가 이 사람은 인재라고 인정한, 그러니까 인재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 몇몇을 제외하고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도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로 그 인재들은 코끼리 조직의 부품이 아닌 조직 안에 또 다른 벼룩으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팔고 그걸로 보상을 받고요. 여러분들도 체감이 되시겠지만 이제 회사는 점점 더 개념을 파는 구조로 바뀌어갑니다. 이 코끼리 조직은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전부 아웃소싱 해버리는 구조로 가고 있죠. 나이키를 좀 볼까요? 나이키는 세계 최대 신발 제조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렇다 할 공장, 기계, 장비, 부동산도 없습니다. 생산 파트너라 지칭되는 동남아시아의 아주 저가 생산 업체에서 우리가 신는 나이키 신발이 생산되죠. 나이키가 꽉 잡고 있는 건 오직 회사 전체를 단단히 결속해주는 IT 시스템 뿐입니다. 이건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은 설계만 할 뿐 아이폰을 단 한 대도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전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회사가 분해되고 있습니다. 점차 분산형 기업으로 분해되고 직접 고용은 사라지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로 넘기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이걸 수익,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내는 직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네, 낡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자기 앞에 밀려오는 일만 근근히 처리하는 사람
사람들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리 정년을 보장해주는 코끼리 회사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들을 춤추게 하는 회사 안 벼룩 집단을 대놓고 환영하고요. 미국 최대 금융사 JP 모건은 아예 이런 벼룩 집단 양성을 위해 램 모건, 그러니까 모건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회사 내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자사에 더 많은 벼룩들이 몰려들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벼룩들은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보다 큰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를 그렇게도 원하지만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신들의 자유를 기꺼이 인정해주고 보상까지 해주니까 그렇게 또 기꺼이 소속되어 있는 거죠. 네, 저자는 이로써 충성심 구조가 오늘날에 이뤄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 둘째는 자기 팀과 프로젝트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회사에 관한 것으로 코끼리든 벼룩이든 우리 모두가 이제는 경제 전반을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서 회사 밖이든 회사 안에서든 각자 진짜 벼룩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를 이해해야만 급변하는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큰 부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는 이렇듯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회사와 조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변해간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회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너무 안정적인 회사에서 마음 편하고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면 저자의 이 말을 한 번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5살이 되기 전에 발생한 변화는 하나의 규칙으로 삼는다. 35살 전에 발생한 변화에는 흥분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다. 그리고 35살 이후의 변화에는 매우 당황하며 난처해야 한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결국 회사 밖이든 회사 안에서든 이제는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고 살아가는 소위 벼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사 아니라면 이제 회사가 예전처럼 강력하고 높은 울타리로 여러분을 정말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를 거치며 강력하고 높은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하다는 겁니다. 느슨하고 낮은 울타리고 경계만 지어져 있을 뿐인 거죠. 밖이랑 회사 아니랑. 그런데 그 느슨한 울타리 안에 있는 직원들마저도 그 중에서 회사가 판단하기에 좋은 아이디어와 회사의 모든 걸 헌신하는 태도를 지닌 소수의 벼룩과 그냥 구성원 부품으로 구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벼룩에게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과실을 내어주고 나머지 구성원 부품은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은 훨씬 저렴한데 내구성은 압도적으로 좋은 20대 후반의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될 수도 있고요. 나이키나 애플의 사례처럼 회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효율적인 아웃소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움직인다면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가동할 필요가 없는 장비 속 부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의 요약이 조금 더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결국 우리는 벼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년까지 잘 마치고 사회적으로 은퇴했더라도 그 다음 펼쳐질 또 다른 인생에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네, 사람은 60대에 은퇴를 했어도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필히 불행해진다고 하죠. 실제로 7, 80대에게 물었더니 무려 90% 이상이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싫은 걸 매일 왜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과정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저자는 정말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건 저자의 실제 에피소드인데요. 저자가 회사에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을 당시 저자의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러워? 뭐 그런 대로 괜찮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대로 괜찮아. 당신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 거야? 뭐 그런 대로
괜찮아. 대답을 모두 들은 저자의 아내는 저자를 빤히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뭐 그런대로 괜찮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 한평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저자는 회사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죠.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하잖아. 작가가 되어보는 건 어때? 저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난 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일은 리스크도 크고. 이에 저자의 아내가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리스크야. 네, 저자는 그렇게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진짜 포트폴리오 인생, 벼룩 생활이 시작된 거죠. 이에 대해 저자는 이런 메시지를 건넵니다. 내가 볼 때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걸로 조금 더 유익한 어떤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이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기질 때문인가? 아무튼 나는 빈둥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벼룩 생활을 시작한 후,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가 없어진 후 저자는 긴장했다고 해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건 뭐지? 스스로 어떻게 열정을 키워나가지? 네, 저자는 벼룩이 된 후 몇 년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서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해요. 자신의 노동력과 재능을 도대체 어떻게 광고할 것이며 작품은 어떻게 내놓을지, 아니면 어느 회사로부터 외주로 프로젝트 제안을 받는다면 도대체 자신이 얼마를 받아야 할지, 심지어 제일 심각했던 건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각종 세금과 관련해서도 씨름해야 했던 거죠. 이런 저자를 보면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브랜드가 필요해.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갖는지, 당신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 스스로 자랑스럽고 스스로 특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당신을 팔 수 있으니까. 브랜드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성이라고 해도 좋아. 아무튼 이 일을 계속하려면 명성을 확립해서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해. 당시 저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봐야 한다는 것에 약간 기이함을 느꼈다고 해요. 포트폴리오 자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벼룩의 세계에서 생명은 스케줄 같은 시간표가 아닌 명성, 나만의 브랜드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요. 네, 직장인이어도 나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분위기 메이커, 협상의 귀재, 엄청나게 꼼꼼하고 세심한 직원, 마케팅팀에 떠오르는 기대주, 영업 왕, 이렇게 딱 떠올라야 해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퍼스널 브랜딩과 아무 상관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홍보도 해야겠죠. 스스로 어필해야 할 타이밍과 기회에는 보여주기도 해야 하는 이유죠.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중간만 가자라며 회사 다니는 건요, 대기업으로 치면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이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당시에 엄청나게 헤매고 있던 저자 역시 자신만의 브랜드를 잡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과 다르게 가자 라는 판단을 딱 한 거죠. 지금까지는 인생을 남들 쫓아가려고, 남들보다 더 잘해보려고 진짜 그렇게도 아등바등 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걸 직접 정하고 자신만의 글을 쓰기 위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확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마케팅했어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친구들에게도 원고를 보내고요. 네, 이렇게 저자처럼 포트폴리오 인생을 시작한 누군가는 자신만의 브로셔를 돌리기도 하면서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방식이 그냥 누구나 아는 그 회사, 지정된 채용 공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훨씬 더 넓게 두고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거죠. 저자도 몇 번의 행운을 놓치고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딱 한 번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을 홍보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렸죠.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그 기회들을 행운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행운을 제작하는 제작자이다. 사과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무릎 위로 떨어진다. 하지만 직접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약간 흔들어 주기만 하면 그 사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라고 말이죠. 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작가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출판사는 여러분에게 책을 써보라고 권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먼저 책을 써놓고 필요하다면 자비로 출판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시간이 조금 더, 어쩌면 꽤 많이 흐른 뒤 저자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책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변화가 두려우신가요? 불편하고 걱정스러우세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변화가 원래부터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불편하거나 걱정스러운 것도 아닌 거라면 모든 사람은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성공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공은 소수만 합니다. 그 변화에 초조해지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두렵거나 불편하고 걱정스러운데도 계속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소수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 자체가 아닌 것들을 부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내 걸 찾아서 다른 길을 가보겠다고 결심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갈 길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벼룩을 환영하는 시대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분의 사업을 하던, 혼자 자영업을 하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직장이 우리를 수많은 부품 중 하나로 여기는 건 내가 없어도 직장은 돌아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만약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회사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해도 내가 없으면 나보다 조금 덜 잘하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잘하는 사람이 나를 대체할 테니까요. 진짜 핵심은요, 내가 나답게,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행인 건요, 사람은 원래 다 달라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온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스스로 지니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그것, 아직 발현되지 않았고 여러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 그것,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하고 다른 부분이 나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눈치채고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거나 도태될 거고요. 남들하고 키 맞추려고 근근히 견뎌 나아가는 거, 그건 충분한 삶이 아닙니다. 뭐 그런대로 괜찮다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정말 딱 그 정도로 뭐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마저도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그런 직원들은 거부하잖아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은퇴도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이어족의 뜻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른 은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정확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원하지 않는 삶에서 이른 은퇴를 하는 거죠. 보통은 퇴직을 하는 형태겠죠. 많은 분들이 은퇴라고 하니까 파이어족이 되면 그냥 해변 선베드에 앉아서 칵테일이나 마시면서 평생 그냥 니나노 하고 사는 걸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대신 내가 원하지 않던 삶에서 은퇴하고 이제부터는 원하는 삶을 진짜 원 없이 사는 거죠. 그게 진짜 파이어족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저는 61세이라는 걸 그만두게 되었겠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일을 그만두는 시기 같은 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오로지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일만 있을 뿐이죠. 저자가 60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그의 생활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활동적이고 더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회상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오래 기다렸으나 기다린 가치가 있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눈치채려는 시도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눈치채십시오. 눈치채고 발견하고 그걸 드러내세요.
그렇게 여러분만 가진 걸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 나아가 보십시오.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는 걸 오늘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